네. 죄송해요. 제가 다음 달에 이달치 월세까지 해가지고 꼭 입금할게요. 그럼요. 죄송해요. 예, 네, 들어가세요. 네. 건물주. 뭐 코로나 터지고 뭐 월세 반으로 해준다 뭐 이런다 저런다 해도 힘들죠. 응. 어떠세요? 힘들죠. 죽겠죠. 저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일했죠. 여기 계시네, 커리어 우먼. 응?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제가 이래봬도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걔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죄인.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 삶은 시대의 굴곡에 그냥 고스란히 내버려진 삶이었달까요. IMF에 금융위기, 정리해고, 찬바람이 불면은 내 자리가 제일 먼저 흔들렸어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젖은 낙엽처럼 그냥 탁 붙어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실직했죠. 그래도 또 살아야 되니까 당장 뭐라도 해야 되니까 분식집을 조그맣게 차렸거든요. 벌써 11년을 버텼네. 방학도 없이 휴일도 없이 그냥 악착같이. 근데 형편은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도대체 왜? 나는 왜 이 차가운 얼음판 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저 이대로 괜찮을까요? 고객님 가고 있어. 지금 문 앞이거든요. 여보세요? 아이씨, 저 고객님, 문 좀 열어주세요. 예? 예상 시간 1분 늦었다고 주문 취소하시는 건 좀. 고객님, 고객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물고 나온 수저의 색깔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 전 이 말을 아직은 부정하고 싶어요. 왜냐면 난 아직 젊고 또 살아갈 날도 많고 파이팅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길이 보이지가 않네요. 정규 일자리는 찾기도 어렵고 당장 내일조차도 기약할 수 없는 일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 아니지, 살아내는 현실. 사실 전 두려워요. 이 상황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머물게 될까봐 전 너무나 두려워요. 대체 왜? 나는 왜 목적지도 없이 이 어둠 속을 걷고 있을까요? 난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몰입하셨네요, 다들. 아, 찡했죠 마음이. 아. 네. 우리 선생님. 좋았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신금을 올렸네 또. 아, 사실 그런가요? 저희 이제 아까 리허설 할 때도 한번 네. 봤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리허설 할 때는 조금 무대가 어수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확 몰입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우는 배우다. 네. 라는 너무 것과 함께. 네. 가실 때 돈 좀 받고 가세요. 공연비를 받아야 되는 건데. 네, 네. 네, 우리 이제 공연 함께 해주신 배우 두 분 이 자리에 모셨는데 일단 이제 소개를 먼저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학로에 연극판에 뛰어든 지 3년 된 신인 연기자 조광민입니다. 아우. 네, 저는 뛰어든 지 23년 된 중고 네, 이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중고 연기자. 베테랑 또 연기자분과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신인 연기자분 두 분을 모셨는데 공연하시잖아요. 네. 아. 자, 너무 잘 알죠, 홍재 씨죠? 저도 이제 2007년부터 네, 한 16년, 17년까지 대학로에서 이제 저희는 네. 개그 공연을 했었는데 네네네. 네, 이게 사실 저희야 이제 합을 주고받는 이런 연기인데 이게 혼자 나와서 이제 독백으로 연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흥재 씨도 이렇게 좀 모노드라마라고 하나요? 이런 거 해보셨나요? 저희는 이제 코너를 짜다 보니까 이런 코너를 짤 때도 있고 어. 저런 코너를 짤 때도 있고 네, 뭐 상황이 저희는 너무 다르죠. 그리고 저희는 5분 안에 끝나는 거라 아. 네, 감정이 처음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막 5분 동안 막 이렇게 예, 예. 맞아. 그게 좀 네. 심합니다. 예. 두 아무튼 분이 존경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이 이제 그 20대 청년으로서의 삶의 네. 어려움 그리고 또 50대 자영업자로서의 어떤 처한 어려움 이런 걸 연기를 해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공연계 쪽도 당연히 좀 만만치 않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제 공연이 취소됐고 그렇죠. 포기를 했고 또 결과적으로는 극단도 나오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자리를 찾았어야 됐는데 좀 힘들었죠. 그렇죠. 공연 자체가 취소되면은 이제 네. 나는 생계가 끊기는 네, 거니까. 네. 네, 비슷하시죠? 네, 저도 작년 12월부터 올 초 3월까지 3개월 연습을 했던 공연이 그래도 어떻게든지 유지는 하자 해서 했는데 2번 연기하고 결국에는 공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4개월을 그냥 통으로 네, 준비한 그냥- 기간까지. 네. 네, 저희는 뭐 광민 씨도 그렇고 마찬가지겠지만 뭐 연습회의라든가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다 내 돈 내사 내가 밥 먹고 내 차비로 다니는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타격이 조금 있었고 물리적인 시간도 아무것도 다 올스톱이니까요. 그 전에 준비해다가 네, 코로나 딱 되면 조금 미뤄진다. 네. 이게 기약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 언제 될 건지 알고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못 해요. 그렇죠.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게 음.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요. 내 돈 내고.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이제 힘들고 네. 사실 오늘 우리 이제 경제야 민주하자라는 타이틀로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슬로건을 보시면은 제일 위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아. 경제 민주화 119라는 네. 로고가 있습니다. 예.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일부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이제 그런 거 일환으로 공연도 함께 했는데 네. 공연계도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드신 점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희도. 어딜 가도 있습니다. 네. 뭐 불평등도 그렇지만 일단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업계 중에 하나거든요.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크고 뭐 상위 1% 배우 연예인 분들은 막 엄청나게 잘 나가시고 정작 그 나머지 배우분들은 그 연습을 가려고 해도 차비가 없다거나 진짜로 뭐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로는 이제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도 계시고 한참 때 이제 대학로 가서 소극장에서 공연을 보고 마로니의 그 추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어떤 소극장 문화보다 대형 기획자들이 투입이 되면서 배우 페이도 확 올라가고 이제 극장 그
그 월세 네네. 극장 네. 네. 그런 것도 올라가고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극장 뭐 대표님들이랑 연출자께서 그냥 박리담회로 막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000원에 공연 티켓을 파시기도 하는 1,000원이면 네, 1,000원에 PC방 요금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하고 같은 대학로인데도 어느 극장들은 뭐 10만 원을 호가하는. 근데 그걸 지불하고 또 가고 그 배우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다 같이 살고 좀 대학로도 이제 조금 뭐 약간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느낌으로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좁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양극화가 심한 상태이고 실제로 저는 이제 12월에 또 공연을 하는데 이제 탈대학로라고 해서 을지로라든가 다른 곳의 공연장을 네, 준비를 해서 하는 경우들도 지금 있고요. 네. 출발하시는 입장이라서 또 예. 그에 따른 어려움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미안합니다. 저 또 다른, 같은 그죠? 네, 네. 신인 연기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공연계에서 대형 기업이라고 이제 개념을 나눈다면 뭐 소속사라든가 에이전시라든가 기획사라든가 이제 그런 데 소속한 배우들은 아무래도 기회가 더 많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심지어 비공개 오디션 같은 것도 이제 정보가 많이 퍼지고. 근데 저같이 그런 데 소속되지 않은 신인 연기자들은 그런 정보를 닫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 데서 약간 좀 평등하진 않다라고 그렇죠. 느끼긴 했습니다. 네, 정보 자체를 다르게 받는데 예. 이게 어떻게 평등해요, 그죠? 아니 만약 똑같이 기회를 받아서 똑같이 오디션을 봤는데 뭐 기량 차이가 나서 예. 안 된다, 연기력이 더 좋다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아예 오디션조차 볼 수가 자체가. 없다면 이건 진짜 네.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 하실 얘기 있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현지 씨? 아닙니다.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서. 네. 네. 아니, 되게 얼굴이 착잡해 보여가지고. 저도 얼마 전까지 했던 사람이라. 아, 네, 네네.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개그 공연은 다 망했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맞아요. 코미디 공연 그 코미디 자체는 없어요. 극장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코미디 네. 프로그램이 사라지다 보니까 네, 극장도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양극화 문제는 어느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우리 사회에서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 격차를 계속해서 좁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배우들께서 마지막에 여러분을 향해서 또 이 사회를 향해서 아마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정말 이대로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건지, 이렇게 쏠림으로 인한 우리 사회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고요. 앞으로 그럼 괜찮아지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될지를 앞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고해주신 두 배우님은 여기서 인사를 나눌까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선발 주자들 또 들어오십시오. 나와주시죠. 아 예. 네. 네네. 아 컨디션 어떠세요? 아니 괜찮아요. 아주 편안하게 마지막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저 편안하게 세팅들 하시고 네 됐나요? 네. 자, 그럼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제력 쏠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사회 문제들 사실 생각해 보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부터 우리가 짚어봐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또 그럴 이럴 때 때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아, 네네. 삐요 삐. 삐요. 아 네, 함께 얘기 나눌 우리 사회 현주소 들어가기 전에요.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과연 우리 현장에서 일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또 열심히 살아오고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떤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실지 VCR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감이 많이 줄어서요.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하루하루 고용 불안에 떨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희망 없이 살아왔고. 부천에서 편의점 운영하고 있는 이호준이라고 그럽니다. 뭐 카드 수수료나 가맹 수수료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공정한 수익에 대한 배분이 나눠지고 있는지. 요즘 주택시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택정책이 너무 남의 얘기인 것 같아요. 9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이미 우리나라는 대기업 유통 때문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영업자들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게 맞다. 초년생들이나 취준생 입장에서는 인생을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자정부터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약 중간에 하청회사가 바뀌면서 저희는 일자리를 잃게 돼버린 고용 승계를 해주지 않으면 매년 1년 단위로 뜰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 상황에도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기업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네,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 현주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힘의 불균형이 만든 이런 문제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경제 문제 하나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재벌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않은 영역이 없거든요. 뭐 빵이라든지 중고 자동차 업계까지 진출을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재벌 대기업들이 정말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처럼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불평등한 문제들이 우리의 경제적 불평등의 양극화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육이라든지 주거부동산으로 또 연결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천용이 나오기 어려운 세상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세 가지 문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두 분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이제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지금 첫 번째로 나눠볼 문제는 힘의 불균형이 만든 불공정 문제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했는데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이제 좀 공정한가 과연 이건 공정한 것인가 이런 화두가 많이 던져지는구나. 그만큼 사람들이 불공정함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공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정에 흥재 씨는 이 공정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정이 정이 바를 정자잖아요. 공이 무슨 공이죠? 공이 무슨 공인가요? 무슨 공이죠? 공평할 공 바를 정. 이 공평할 공평함이 때 그 공인가요? 바르게 공평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네 아무튼 그냥 이거는 한번 던진 거고요. 네네. 이게 사실 학창 시절에서부터 불공정함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줄을 쫙 급식소에서 서면 네. 일진들은 줄을 안 쓰고 가로질러서 밥을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쉬는 시간 땡 종 끝나고 내려와서 네. 줄을 쫙 서는데 이렇게 줄을 안 쓰고 불공정하지. 네, 거기에 또 말도 못해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자도 선생님이 뭘 안 해요. 쟤는 어제 밤을 새서 공부를 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면 쟤는 어제 뭐 했길래 자냐 하고 또 되게 혼나고. 네, 혼나고. 아. 이게 불공정함의 이 만연함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따지자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네. 첫 번째 그 일진들이 줄을 안 선다는 이 공감이 가는데 두 번째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 쌓은 또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미지가 중요하죠. 예, 예. 뭐 다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선생님한테 많이 안 혼났죠. 역시 강원도에 이제 네.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해도 안 혼나는. 그렇죠. 네. 빨리 해. 네네. 자, 한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공정함이란 이런 것이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분. 네. 네. 저는 공정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에도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거가 되게 중요하고 그거가 어떻게 상징되어지는 게 공정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네. 많은 사람들이 네.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근데 두 분의 약간 교집합은 공통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이제 다수의 사람, 좀 더 많은 사람들. 99% 아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인들이 느끼는 공정 뭐 이런 것들 답변 들어봤는데, 개인이 느끼는 공정이나 불공정을 저희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세 가지 주제가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부분, 기업 간 갑을 관계에 대한 그런 기업 간 갑을 관계에서의 불공정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런 기업 간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아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VCR로 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함께 보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순수익을 노동자 숫자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대기업 노동자 1명이 중소기업 노동자 20여 명의 순수익을 내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그리고 가장 문제를 심각하게 보여주는 통계가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우리는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고용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분들의 근로조건, 생활 수준 이걸로 보면 중소영세사업장의 정규직은 사실은 정규직이 아닌 거죠. 또 사내하청 같은 경우에는 전속성이 원청이 일감을 주지 않으면 그 기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로 계약을 끊어버리면 하청 노동자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거죠. 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것, 이건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준비하시고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좀 크게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요거 관련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요? 네, 이 사례라기보다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아까 이제 전속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기업 안에 있는 한 부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원청의 한 사업 부문이었는데 그걸 떼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감을 안 주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 눈치를 보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사내 하청할 때 계약서를 쓸 거잖아요. 그 계약서를 이제 꼼꼼하게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눈치가 보이니까. 그래서 그 계약대로 해도 불리한 판에 그 계약대로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대부분은 대금 문제에 집중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영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경영 부담이 결국에 이제 노동자에 대한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건설 하도급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좀 방지하고자 서울시 주도로 그 노무비에 관해서는 원청이 직접 내려주도록 하고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뭐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청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그런 시스템 도입을 좀 권장하는 방법 등으로 좀 많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그 원청에서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 하청을 주는 그런 업체들의 일감을 주지 않거나 혹은 이제 다 일감을 주어 놓고 나중에 금액을 이제 좀 퍼센테이지를 줄여버리거나 이런 게 불법적인 건 아닌가요? 불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 다 합의서 같은 걸 써요. 그러니까 하도급법의 대전제는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식으로 단가를 낮추거나 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지 당사자가 합의가 되면 불법이라고 보지를 않거든요. 네. 그 합의는 근데 거의 합의할 그럼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에 네.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는 거죠. 그 결과인 합의됐다는 사실상 결과만 합의가 아닌 보는 거죠. 강요된 합의라고 볼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막.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뭐 어떤 힘의 권력 관계고 또 경제의 권력 관계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법 제도상으로 드러나진 않거든요. 그 전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건 국장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맞아요. 말 그대로 이런 가불관계 그런 것도 있지만 참 무서운 말로 좀 사용되는 말인데 괘씸죄라고 있습니다. 괘씸죄. 말 그대로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힘이 과도하게 이렇게 쏠려져 있으니까 네. 작은 기업들은 진짜 이거 수시로 눈치 봐야 되고 저쪽에서 아유 가격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이러면 막 후려치거든요. 아니 이거 한 10% 깎아서 와 뭐 이런 식으로 울며 겨자 뭐 진짜 먹기로 맞춰서 가야 되죠. 그래 가야지 뭐 자기들 직원도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바꿔야 내야 된다. 그렇죠. 변호사님 앞으로 좋은 제도 많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10년째 제자리라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네. 가격을 후려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 업체를 갖다 써도 되고 이 업체를 갖다 써도 되니까 가격 경쟁력 외에는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내가 뭐 특출난 게 있으면 그걸 무기로 해서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 특출나는 순간 그거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빼앗은 거를
또 여러 기업에 똑같이 나눠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뭐 노동 단가를 맞춰서 수익을 내는 쪽으로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 간의 이런 불공정 문제 사실 이거 되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너무 아쉬운데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도 정말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근데 저희가 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시선을 돌려서 소상공업을 하시는 그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 뭐 일반 그런 노동자보다 낮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영업자 하면 옛날에는 장사하면 돈 잘 번다 이랬는데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자들 비율을 보면 네. 특히 뭐 개인 사업자를 다 포함해서 한 30% 정도가 자영업자들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게 크게 차지하는 부분인데 네. 말 그대로 이게 지금 회사에서 우리들이 지금 정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 보장 안 되기 때문에 일찍 자영으로 들어오고 안 되면 뭐 편의점 이런 거 가맹점 해서 먹고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나마 좀 먹고 살고는 있었는데 좀 된다 싶으니까 또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대기업들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그 여러 가지 뭐 이런 유통 구조나 뭐 가격에서 이렇게 경쟁이 안 되거든요. 또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럴 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좀 이제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정책이 대기업 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네, 뭐 그런 면도 분명히 있고요. 네. 아까 그 중소기업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뭐 9988이라 그래서 99%가 중소 기업이고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건데 그 근무하는 사람들마저 이제 아까 그 1%였다가 밀려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재취업이랄지 임노동으로 다시 전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임노동에서 배제가 되면은 되돌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OECD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선택지가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은 포화 상태다라고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판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분들이 하나의 자영업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하나의 산업 부문으로 존중받고 취급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산업 정책 이런 게 없어요. 소상공인 기본법도 뭐 최근에야 만들어졌지만 선언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산업 정책이랄 게 별로 없었고 있다고 해봐야 뭐 자영업 대출 정도인데요. 그 대출은 뭐 시중금리보다 조금 완화해주는 정도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먹고 살 만큼 잘 살잖아요. 그쵸. 근데 왜 골목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너무 골목 상권으로 다 들어오는 것 굳이 같아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 아들도 이제 10살인데 밥 먹고 난 뒤에 한 30분 지나면 배고프다 그러거든요. 물론 그 당시 많이 클 나이니까 많이 먹어야 되겠지만 특이한 비유를 대시네요. 갑자기 무슨 아니, 10살이고 밥 먹고 나면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짜로 배고픈 거냐? 사실 배고픈 것도 있고 키가 더 커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자꾸 먹고 싶어진답니다. 네네. 또 욕심이 생깁니다. 뭐 국내 1위, 처음에는 이제 동네 1위 하다가 뭐 국내 1위, 또 세계 한 글로벌 100에는 들어가야지 이런 욕심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들이 잘하는 뭐 전자제품, 자동차 이런 쪽에 주력해서 세계 기업들하고 싸우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기술 개발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거든요. 딱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주머니 속에 돈으로 쉽게 경쟁 상대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골목 상권입니다. 골목 상권. 그런 유혹들 때문에 쉽게 이제 그쪽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맹 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도 만만치 않죠. 이런 거 되게 많죠. 어떻습니까? 뭐 사례 하나 정도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뭐 지금은 많이 개선됐는데요. 예전에 이제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인테리어를 나는 바꾸기 싫은데 본사에서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업체를 소개해줘요. 그 본사와 이제 뭐 모종의 관계가. 네. 근데 거기가 시중보다 비쌉니다. 근데 해야 돼요. 거기 안 하면 뭐 해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맞물려서 조금 문제되는 거는 특히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 가격 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가맹점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이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그냥 화장품을 체험 매장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가서 발라보고 뭐 또 이거 괜찮네 그러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버려요. 그러면 가맹점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쵸. 네, 이거는 본사에서 분명히 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요즘 대부분 그렇잖아요.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뭐 제도나 규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으로 느끼는 경제 민주화 문제는 아마 이제 이렇게 축약될 것 같은데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없어진 지 오래죠. 오래입니다. 그래서 오래됐죠, 이제는 뭐 부모님 혹은 뭐 집안에서의 어떤 서포트 이런 거 없이 혼자 자수성가하는 거는 꿈도 못 꾸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이랑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나 혼자 좀 열심히 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랬죠. 열심히 살아서 집 사고 성공하고 이게 됐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살아봤자 그죠? 뭐 노력해봤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이제 허탈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특히 뭐 이제 재벌들의 경영권이 세습된다던가 부가 세습되는 부분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런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5억 정도 종잣돈일 겁니다. 자기 지분으로 또 이렇게 계열사 하나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 회사에서는 또 그 계열사에 여러 가지 일감을 주죠. 네. 또 이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계열사를 사고 핵심 계열사를 사고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좀 공정하게 하면 되는데 이런 편법이나 또 불법 이걸 통해서 자꾸 하니까 국민들이 되게 반감이 심한 거죠. 우리 아빠가 물려주는 재산을 그냥 상속세 내고 물받으면 되잖아요. 네. 10조면 한 절반 받아도 한 5조 받거든요. 네. 작은 돈이 5조면 아니잖아요. 뭐. 그런데도 그걸 좀 또 내기 싫은 거예요, 그게. 흥재 씨 왜요? 5조면 괜찮지 않나요? 5조 내도 뭐. 아니 10조 있으니까. 네, 5조 괜찮은데. 이게 또 그렇게 안 가봐서 또 모르겠네요, 또. 근데 정당하게도 낼 건 내야 되겠죠. 네네. 양극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제 최근에 보여지는 양극화 특징이 또 있다면서요? 최근에는 아마 여러 가지 그 경제적 환경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뭐 AI, ICT 쪽으로 뭐 기술이 발전하고 또 그리고 좀 특히 좀 최근에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막 비대면 활동 이런 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정부가 뭐 한국판 뉴딜이다 이런 되게 어려운 용어입니다. 뭐 뉴딜, 뭐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뭐 이런 정책들을 내놨는데 알고 뜯어보면 좀 국민들하고 뭐 진짜 이제 노동자들한테 제대로 좀 돌아가는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과거 정부와 비슷합니다. 뜯어보면 뭐 토건 재벌들 말 그대로 토건 사업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고 거기서 또 발생하는 그 또 창출되는 그 노동 그런 수준은 상당히 네. 질적으로 좀 낮은 수준. 이런 수준의 것들이 자꾸 되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 이런 정부가 뭐 디지털 유리나 한국판 유들이니 이런 정책을 해가면서 오히려 더 또 다른 또 노동자들을 또 노동 임금의 양극화라든지 또 새로운 또 노동 계층의 이런 분절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봐야 될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재벌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 이 양극화 문제에서 봤을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고용 노동 시장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하필 피해를 보신 계층이 또 취약계층이어서 네. 노동에서 취약계층이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일부에서 경제 민주화가 대선 때마다 등장했다는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 민주화 관련 논의가 다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경제 민주화 관련된 과거의 대선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브리핑을 듣고요. 또 최근 정치권 이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이런 경제 민주화 그리고 양극화에 대한 문제점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나서야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 5년 주기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이 5년마다 있잖아요. 네. 이때마다 이 경제 민주화 공약이라든지 정책들이 계속 재탕, 삼탕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선 때 나왔던 공약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에 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대통령 선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나왔던 공약들 보여드릴게요.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주회사의 규제 강화,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어느 후보가 내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여야 후보 누가 내도 사실 어색하지 않은 내용인데 네.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냈던 공약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낸 공약은 이 박근혜 후보가 냈던 공약에서 조금 더 나아간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이를테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정도로 아예 정하겠다, 딱 법에 정하겠다, 또는 부자들에게 조금 더 세금을 걷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별로 두 공약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별성을 잃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2017년엔 기억나시겠지만 탄핵 이후에 치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가 될 것이 거의 유력하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을 때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대통령 선거 공약이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많이 있진 않았어요. 2012년에 있던 공약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었고, 문제는 오히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현실 가능한 정책들을 주로 하겠다, 이런 아무래도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2012년보다 공약들이 많이 후퇴했습니다. 2020년 지금 과연 이 경제민주화 공약들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아마 내후년에 다시 한번 대선이 펼쳐질 텐데 이 공약들이 다시 한번 나올까요? 두 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다시 한번 나올까요? 뭐 계속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요? 뭐 계속 5년 주기 설이면 이제 나올 때가 됐죠. 네, 5년마다 나오는 거면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또 말만 조금 바뀔 겁니다. 경제 민주화에서 또 살짝 바꿔가지고 뭐 재벌 개혁을 할 수도 있고, 공약들은 대다수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공약들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럼 요즘 나오는 그 공정 경쟁 그것도 비슷한 말인가요? 공정경제 3법. 네. 예, 비슷합니다. 아, 말을 좀 포장하기 나름이네요, 그냥. 예. 근데 골자는 정말 똑같죠. 예, 그 내용이 비슷한 겁니다.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또 말을 또 이게 공정이라고 붙여놨거든요. 근데 겉에서 보면 엄청 재벌들이 봤을 때는 엄청 무서운 법안 같아. 근데 사실상 뜯어보면 또 이게 우리 시민사회나 우리 노동계에서 우리 이야기하는 그런 공정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공약보다 후퇴하게 설계되어 있고 20대 민주당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도 다 빠졌어요. 그게 또 정부하고 민주당이 지금 막 밀고 있는데 사실상 그 저는 쇼라고 봅니다. 역시 과감해요. 쇼라고 본답니다. 네. 네. 그리고 약간 지금의 경제 민주화는 이제 근본적으로 틀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 왜 그렇게 보시는지 이 부분도 조금 풀어주시죠. 변호사님이 조금 얘기해 주실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제 민주화가 당사자 운동이 되기 힘들다는 면이랑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게 그 기존에 제안됐던 내용들도 어디서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인데 이제 그걸 계속 재탕 삼탕하고 있다. 참신한 게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존에 계속 반복됐음에도 해결할 의지조차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론 수렴이 됐든 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내지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여전히 없는 거죠. 그냥 정치적 수사로만 포장을 해서 우리가 이걸 기필코 하겠다라고 하는데 내용은 이미 10년 전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무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 좀 짧고 임팩트 있게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들,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야 이거 어렵다 그죠? 자, 컴팩트하게 한번 정리를 좀 지금까지 해주실까요? 좀 쉽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좀 전문성이 이제 필요한 말이 필요한 것 같아서 네네네. 일단 좀 중요한 게 경제 민주화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좀 억제하고 네. 말 그대로 또 재벌 총수들이 이제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그 황제 경영을 좀 건절해야겠다. 두 번째, 세 번째 또 시장에서 이런 불공정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그런 관련 법들이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으로 넣을 수도 있고 또 시장에서 뭐 불공정 행위를 못하도록 상당히 이제 징벌적 수준의 배상액을 물도록 일명 이제 징벌배상제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들. 네. 그거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지금 법안은 내놓고 있는데 국회만 들어가면 이게 멈춰집니다. 저는 그 제가 자주 접하는 이제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은 기존에 이제 아까 잠깐 질문이 넘어갔는데 그 기존의 공약들 중에 전혀 이행된 게 없냐 했을 때는 이제 불공정 거래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행정의 개선이 조금은 있었다.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거꾸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의 어떤 불공정 거래
규제 감독은 한계를 또 드러냈다는 것이어서 최근에 이제 서울이나 뭐 경기도 등등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불공정 거래 감독 권한을 나눠서 갖고 좀 더 밀착해서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하자 이런 구상이 좀 힘을 받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문 하나만 사실 넣으면 되거든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는 관심을 갖고 계속 해라 뭐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보니까 저희 토크쇼를 주최한 네. 99% 상생연대가 참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우리 경제구급요원 김조 팀장님께서 99% 상생연대 향후 좀 맛보기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할지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어제죠. 11월 9일에 200여 개의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중소상인, 노동조합, 그리고 소비자,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경제민주화 119라는 캠페인단을 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명도 받고 또 이런 토크 콘서트도 진행을 하고 기자회견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에 이미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국회에 이 10가지 입법과제들을 발표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한 입법과제들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힘써주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 또 이제 많은 노력으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위급 상황에 놓인 우리 경제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민주화 119를 위한 토크 콘서트 경제야 민주화자 함께 하셨고요. 마치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볼까요? 네. 네. 예, 어쨌든 참 우리한테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되게 좋았고요. 열심히 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았고요. 이게 119라고 그래서 되게 응급한 상황에서 하는 건데 이게 응급 환자를 응급실에 데려간다고 끝나지는 않잖아요. 치료 또 하고 재활도 한 다음에 정상화해야 되는데 갈 길이 아직 한참 멉니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 후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뭐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렸듯이 토크 콘서트 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려면 이런 토크 콘서트가 자주 열려야 됩니다. 네. 네, 한 달에 2번 정도 우리 이런 곳에서 네네. 자리를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야지. 은재 씨가 또 이게 경제에 관심 많잖아요. 네, 행동으로 이루어지 말만 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쉽게 앞으로 계속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삐용삐용. 예.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경제민주화 내용은 좀 어렵더라도 이게 시급하다라는 건 오늘 다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좀 고민되는 건 이 유튜브를 끝까지 보시고 이 페이지를 보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좀 걱정은 되는데 네, 토크 콘서트만 보시고 이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실제로 이 경제민주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온라인 서명을 보내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서명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딱 10초만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쓰시면 바로 국회의원 300명에게 메일로 가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10초 참여를 해주시면 이 경제민주화가 하루빨리 이룩될 수 있는데 저희가 같이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여기 참여해서 동참해 네.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조금 더 알아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리가 불편한데 긴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 또 서로를 위한 격려의 메시지를 함께 들으면서 토크 콘서트의 문을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다 같이 경제야 민주화자를 외쳐보면 좋을 것 좋네요, 같아요. 좋네요. 네, 네. 경제야 민주화자.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은 우리 다 함께 네. 외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경제야 민주화자. 자동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이 어떤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민생에서 느껴지는 어떤 공정 경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 언제든지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억울함들이 이제 좀
빨리 풀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들이 좀 마련된다라면 선량한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그게 경제 민주화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희망을 갖고 장사할 수 있도록 빠른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모질게 몰아붙이는 차가운 사회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야, 경제야, 경제야 경제야 민주화다.